자, 이제 좀 넘겨서 26페이지. 자, 행정의 기능 파트에 관한 내용들을 장항이 밝혔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대행정국가의 특성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출제가 좀 제법 나오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국가 간에 관한 변천이 있어요.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국가 형태 표현 양식 묻는 것. 이거 한 문제 하고, 자, 그 다음 정리할 게 이제 현대 행정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요게 B급인데, 문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현대 행정의 양과 질을 구분시키는 문제 한 문제. 두 번째,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럼 세 번째,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을 소위 파킨슨의 법칙 그러는데, 이 파킨슨 법칙을 잘 알고 있는지 그 세 가지 각도로 문제에서 고른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행정국가의 특징에 국가의 변천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여러분들 그림 나온 거 봐. 국가의 변천에서 18, 19, 20, 21세기에 해가지고 표현 양식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8세기는 절대 왕정이 강력한 종상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의 부가 축적된 시기가 바로 18세기예요. 그래서 군주국가, 종상국가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이 나오는데 경찰국가에다 동그라미, 경찰. 여기서 경찰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군주의 강력한 통제 행정을 경찰로 해석을 합니다. 군주의 강력한 통제 행정을 경찰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경찰국가란 말을 씁니다. 강력한 군주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강력한 군주의 힘을 표현한 말이고. 자, 19세기는 여러분들 시민혁명에 의해서 절대 왕정 자체가 타파가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국가를 여러분들 왕으로 파악했고, 그럼 국가를 불진합니다. 국가야 작아져라. 넌 작을수록 아름답다. 네가 담당하는 것은 하나만 담당해. 뭐 치안 유지, 질서 유지만을 담당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질서국가, 치안국가, 보안국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을수록 아름답다 해가지고 소극정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정부. 그리고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 자체가 절정을 달하죠. 그래서 자유국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져 안 가져? 가죠. 그래서 입법국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거기 맨 앞에 야경국가 동그라미. 야경이란 말은 한밤중에 방범활동을 야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방범활동. 야경꾼이라고 들어봐서 야경꾼? 야경꾼. 그 밤에 옛날에 여러분들 통무 있을 때는 야경꾼이 종을 들고 종을 땡땡 12시 넘어서 치고 다녀. 그러면 이제 종을 친 이유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뭐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 그 범죄를 야기했던 사람들이 종소리도 없고 이제 도망을 막 했거든. 그래서 이 야경꾼에서 야경이라는 개념은 지금 얘기한 방범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밤에 치안을 담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치안을 중시한 정부 형태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야경국가란 말을 쓴 거고, 견정국가는 개견자에다가 집정자야. 집을 지키는 강아지. 그러니까 집의 치안을 강아지가 담당하듯 국가의 치안을 정부가 담당했다 해서 이 견정국가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19세기를 안가의 정부라고 해요. 안가의 정부. 치프 거버먼트란 말을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치프 거버먼트는 싸구려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구려 정부. 요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편안할 안자도 들어가야지만, 여기 보자. 요거 보자. 이거 뭐야? 집 아냐? 집 밑에 여자가 있어. 워낙 이게 뭐냐면은 유곽이라고 알지. 유곽. 사창가. 사창가에 있는 그 유곽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게. 이 말은. 그러면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는 싸구려 여자야?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좋은 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거야. 야, 너 새끼야, 중앙정부 이 자식들, 국가 이름들 너무 싸구려 정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정부를 불신한 표현 양식이죠. 그래서 안가의 정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0세기를 얘기할 때는 행정국가, 복지국가, 직능국가, 급부국가, 적극, 봉사, 문화, 경제국가 형태로 표현되고 거기 복지국가 이런 말이죠. 직능이란 말은 원어에서 functional, functional state란 말을 써. 우리가 functional 그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 기능. 기능은 무조건 큰 정부라 그래서 작은 정부라 그랬어요. 큰 정부 표현이 아니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야. 그러니까 큰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국가 형태의 표현 양식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숙제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신행정국가란 말에서 행정국가를 비판한 거야. 아유, 자, 이게 참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제 이거 영어에서 다 뭐라고 번역해? 여러분들 아마 영어 선생님한테 유라고 신이라고 다 배워서 안 배웠어. 신신 배웠을 게야.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좀 틀려. 신이라지라도 이거는 네모를 비판, 이건 네모를 계승한 거야. 뉴 리버럴, 이거는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한 거야. 그럼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한 것은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네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스테이츠. 그럼 이것은 행정국가를 비판한 신이야.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박한 신 행정국가는 요거야. 행정권을 비판한. 선생님 이 표현 싫어. 이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정인덕 교수 책에 버젓이 신 행정국가란 말 적어놓고 이것이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거든. 근데 이제 그 양반 책에 나온 책들을 이제 다른 책들이 다 이제 모자이크해서 신 행정국가란 말을 쓰는데 아 진짜 표현이 하기 싫어요. 이제 신 행정국가란 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국가라도 이게 계약을 토대로 정부 역할을 일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토대로 정부 역할을 일상으로 넘기는 거니까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지.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앙정부고 이게 지방정부예요. 이게 시장이고 이게 시민사회야. 자, 21세기 다시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그럼 보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권한을 나눠줘. 시장으로. 시민단체로 힘을 비워가. 비워가는 것을 공동화라 그러지? 도심 공동화 현상이란 말 들어봤죠? 요새 여러분들 직주 분리에 의하여 여러분들 종로 같은 경우에는 밤 9시만 넘잖아. 새카매. 종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 다 적어야 그 지역이 인사동을 제외한 그 지역들은 멍땅 다 사무실밖에 없어. 밤엔 고요한 정막이에요. 다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집으로. 강남은 안 그렇지. 강남은 24시간 동안 화려하다. 여러분들 홍대 이거 거기 가봤죠? 홍대 입구하고 여러분들 그 강남하고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디가 더 보나? 홍대? 나는 홍대는 선생님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 솔직히 얘기할게. 나 그냥 가봤으면 몇 번씩 홍대 있고 홍대 있고. 아이 별거 없어. 강남 가. 강남이 최고예요. 강남도 어디? 강남역? 강남역? 거기 자는데 압구정. 아, 거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아니, 생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행동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거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여러분들 그 벤치 말고 이게 뭐 앉을만한 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냥 영화가 막 지켜, 영화가. 아니, 그냥 영화가 지킨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행동들 한다는 게 뽀뽀도 하고 애들끼리 막 그러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2시간이가. 그 정도.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들 저 공무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으면 강남 가서 하고 있으면 2시간 그냥 가. 압구정 거기. 네. 이태원. 지금 이태원 요번에 저 연휴 때 워낙 외국 여행 가는 게 캔슬돼 가지고 못 갔거든. 그래서 이제 외국 문화를 이렇게 이태원을 또 갔어요. 선생님이 이태원은 진짜 오래간만에 갔거든. 옛날하고 너무 많이 바뀌더라. 홍석천이 하는 이런 식당들이 이렇게 많더라. 홍석천의 식당은 앞에 마이가 들어가 무슨 마이 뭐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들 둘째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수건 천 놈들이 이제 올라간 게 아니야. 올라가니까 이제 이 해 벌리고 보니까 거기는 절반 이상이 다 외국 애들이야. 멕시코 애들도 있고 뭐 태국 애들도 있고 미국 애들도 있고 절반 이상, 절반이 한국 사람이 절반. 그러니까 뭐 멕시코 무슨 유명한 식당이 있다 그러더라고. 뭐 가서 이제 야 줄 서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줄 서 있어. 그래서 이제 줄 서기 뭐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은 전화를 해주겠대. 얼마나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린대. 40분 동안 뭐해 여러분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돌아다녔지.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전화가 뭐 왔어. 빨리 오시라고. 1분 내에 안 오시면은 이게 넘어간대. 그래서 장난하나 속으로. 아니 여러분들 딴 데 멀리 가 있는데 1분 내에 안 오면 해서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5분 내에 갈 테니까 그 자리 잡고 있으라고 확 냈지. 예,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좀 무서운 거 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만들어줬어. 이렇게 먹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나는 그렇게 썩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먹을 만한 거지. 이게 맛있다. 진짜 찾아가서 먹을 만큼 맛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 뭐 멕시코 무슨 요리인데 뭐라 그러던데. 그거 먹고 거기 가면 이제 맥주 먹어 안 먹어? 맥주 먹어야지 맥주. 에일 맥주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제 맥주 파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맥주 좀 먹고 뭐 한 서너 시간 뭐 옷 가게에 들어갔다 옷은 싸더라. 옷은 남자들 빅 사이즈 그런 거 있죠. 선생님 빅 사이즈 옷을 입어야 되거든. 나는 가니까 빅 사이즈가 아니야. 난 스몰 사이즈야. 야, 뭐 진짜야. 웬만한 선생님이 옷이 시즌 기종부가 안 맞아. 진짜 안 맞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입은 것도 120이야 이게 120인데 이게 안 맞아. 이게 끼워서 이게 단추기가 안 끼진다고. 근데 이게 120인데 거기 가니까 스몰 사이즈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옷들이 그냥 뭐 맞는 게 싸. 그리고 굉장히 싸.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파는 사람이 팔아먹으려고 선생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겠네. 다음번에 그러니까 비싸서 또 싸게 드리겠대. 양복 아래 위 한 벌이 면집에 31만 원 불더라. 그것도 싼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1만 원까지 불러. 그게 간단하니까 15만 원 해주겠대. 그래서 15만 원? 그래서 31만 원짜리 15만 원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만약에 사면 속은 느낌 들잖아. 그래서 안 샀어. 안 샀어요. 사면 속은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싸긴 싸더라. 옷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말란 애들은 가서 옷 없고 좀 빅사이즈. 우리 선생님 그 집사람이 좀 빅사이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거기서 사줬어. 옷. 아래 이 한 벌로 쫙.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는 그렇게 입으려고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뭐 비싸잖아. 근데 거기서 아래 위 한 벌에서 12만 원. 12만 원. 좋지? 물론 현금으로. 현금 아니고 카드로 하면 14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12만 원 주고 아래 딱 해주니까 되게 좋아해. 그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입더니 개인 샀대. 근데 그건 또 반품이 안 된대. 그 집은 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들 그 먹을 거는 이제 외국 음식도 먹을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좀 약간씩 비싸더라. 비싸고 이태원은 이제 한 번 정도 갈 만하지. 제일 좋은 거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먹기. 광장시장 동대문.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많잖아요. 길거리인지. 먹고 선생님이 내가 강력히 추천하는 냉면집이 있어. 대한민국 냉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 우레옥. 강남시장 그 광장역 들어가면은 광장시장 들어가면 우레옥이라고 있어. 우레옥이 분점이 강남에 돼 있어. 거기 맛 없어. 강남 거는. 강남 건 별로 맛 없어. 본점을 가야 돼. 근데 약간 돈 있으면 우레옥에서 뭘 먹냐면은 불고기도 나오고 불고기가 그리고 이제 그 갈비가 나와. 소갈비가 되게 맛있어. 비싸.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갔거든 거기. 그래서 큰맘 먹고 그냥 소갈비 사드렸어. 물론 내가 다 먹었지. 두 분 안 드셔가지고. 안 드셔. 그래서 왜 안 드시지 않으니까 배불러지대.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하게 잘못한 게 노인네들이니까 이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내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꼭 일부러 시킨 것처럼. 그래서 4인분을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한 3인분 반은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맛있지만 진짜 냉면 맛있어요. 냉면은 선생님이 뭐 식도락이라
뭐 전국에 있는 냉면 좀 다 들어봤는데 최고예요. 인천 냉면 뭐 유명해? 세시대야 냉면. 큰 거, 그 뭐야, 화평냉면인가 그거 있잖아요. 큰 냉면. 맛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또 먹는 거 얘기하니까 먹는 거만 얘기하면 수업하기가 싫어. 그치? 배도 고프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비어가는 정부예요. 비어가는 정부. 비어가는 정부. 비어간다. 비어간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정부를 공동화 정부라고도 얘기해요. 비어가는 정부. 그럼 비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국정 운영을 중앙정부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망을 만들어서 지방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국정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이걸 신국정관리국가라고 얘기하고 정책연결망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책연결망 정부, 신국정관리국가, 공동국가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이름을 핵심 행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연계망 안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때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갈등의 최종 조종자로서의 이 중앙정부의 역할 자체가 또 강조가 돼. 그래서 이 핵심 행정부는 갈등의 최종 조종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을 핵심 행정부라고 얘기합니다. 탈행정국가, 행정국가로서 벗어났다. 친시장정부. 그 다음 동그라미, 규제국가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봐봐. 바로 위에 21세기 규제국가 그 페이지 중간에. 규제국에서 규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국적 규제가 있고 적국적 규제가 있는데, 소국적 규제는 원칙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 이게 바로 소국적 규제예요. 적극은 거꾸로야. 원칙은 시장의 모든 걸 불허해. 그럼 시장을 그건 싫어하는 게야 좋아하는 게야? 싫어하는 거지. 예외에 대해서 자율만 허용을 해. 근데 소국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야. 거꾸로. 여기서 바깥 규제 국가를 얘기할 때는 규제를 적극으로 해석하지 말고 소극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규제 국가에서 파악한 규제는 소극적 의미의 규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극적 의미의 규제는 물어보자. 시장을 살아가는 게야, 시장을 불신하는 게야? 시장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시장 정부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21세기까지 국가 형태의 표현 양식들을 좀 자꾸만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이제 시마 노트에 여러분들 기계적 정부관하고 또 하나 뭐가 나와? 유기체적 정부관이라는 게 나와. 그럼 뭐가 기계고 뭐가 유기체인지 그것도 좀 알고 와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세요. 현생 보자. 다원주의였잖아,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 물어보자. 정부하고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할까? 다원주의에서는 정부를 위하여 사람이 존재할까? 사람을 정부가 존재한다고 파악해. 그러면 이때 정부는 뭐냐? 우리들이 야, 정부 너 이렇게 그러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거야. 정부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나 이 집단이 지시한 바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 정부관이라 그래. 알았죠? 왜 기계가 붙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물어보자. 다원주의에서 파악한 정부는 능동자야 아니면 수동자야? 그래서 수동자로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일반 여러분들 개인이나 일반 여러분들 이익 집단이 야마 정부야 이렇게 그럼 예 알았습니다.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해서 그래. 근데 여기 보자. 전체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국가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야. 정부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야. 그러면 이때 국민은 뭐냐? 전체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지나잖아. 세포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거야. 희생을 강조한다. 그럼 유기체적 정부관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전체주의의 정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위에 박스에 다 보지 마시고 첫 번째만 봐. 정부의 본질, 사회체제가 바로 뭐냐? 국민이라든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근데 유기체는 거꾸로 사회 체제에 대한 독립 변수, 정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건 좀 가져가라. 옆에 OX 1번 나온 거 보자. 기계적 정부가는 다운지 입장이다. OX. O가 돼야지. 그 아래 좀 정해두시고. 자, 이제 넘겨서 28페이지. 자, 현대행정의 여러분들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자, 특징 자체는 제가 여기 보자. 세 가지 각도로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30페이지 펴보세요. 자, 날개 보시면은 날개 1번 나온 거 봐. 현대행정의 특징에 양적 특징의 표현 양식이 나와. 어떻게 나와? 팽창, 확대, 확충, 증가, 증대로 표현되다 이렇게 나와. 그건 양이야. 거기 바로 옆에 박스 봐봐. 양적 구조 특징 같은 말인데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기구의 확대, 팽창, 증가 뭐 그런 말 나와. 그건 양이 되는 거야. 다음 중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이 아닌가. 1번 행정의 전문화.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전문화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그건 지금 표현 양식이 양이 아니잖아. 그건 질적 특징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자.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건 딱 두 군데 함정파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세 번째 질적 특징 박스에 신중앙 집권화 나와. 그 밑줄. 그 밑에 행정의 광역화 밑줄. 이 두 군데가 바로 이제 함정파는 표현 양식입니다. 신중앙 집권화하고 행정의 광역화 두 군데에서 함정을 보통 파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신중앙 집권화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게 17, 18세기입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자, 요 시기는 절대 왕정이 강력한 중상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부국가비 목표가 완성된 시기에. 그럼 중앙 정부의 힘이 세겠지. 그래서 이것을 중앙 집권이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19세기는 야, 중앙 정부 불신이 안 해. 그러니까 중앙 집권 대신 뭐가 발달할까? 지방 분권화. 그렇지? 근데 공항 이후에 대전 이후에 복잡한 사회 문제가 노정이 되지. 그래서 이제 지방이 할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누구한테? 중앙한테 다시 힘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화, 신중앙집권화야. 근데 다시 요새 여러분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적정 정부 얘기잖아. 또 새로운 형태의 신지방 분권화야. 물론 20세기의 행정국가의 특징은 신중앙 집권화지만 자, 물어보자. 그냥 현대 행정을 얘기할 때는 이건 20세기 될 수 있고 21세기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그러면 이 분권화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20세기로 볼 때는 X가 되게 되겠지만 21세기가 되면 신지방 분권화니까 또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자, 날개 보세요. 2번. 또한 현대 행정은 20세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21세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20세기 현대 행정은 행정국가를 의미하기에 신중앙 집권화가 맞으나 21세기를 의미할 때는 신지방 분권화가 맞다. 따라서 분권화는 현대 행정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현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걸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무조건 밑에는 보기를 갖고 답형들 찾아가면 돼. 그래서 1번 나온 게 공무원 수의 증가. 2번에 재정 규모의 팽창. 3번에 복지 정책의 증대. 4번에 분권화의 활성화. 그럼 몇 번? 봐봐. 1번과 2번과 3번 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 몇 번? 4번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행정의 특징은 뭘 얘기하는 거야?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1번에 규제 완화. 2번에
민영화의 활성화, 3번에 복지 정책의 증대, 4번에 분권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몇 번? 3번이지. 왜 1번과 2번과 4번이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행정의 특징, 둘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기출문제야. 나올 때는 여러분들 좀 밑줄 쳐놓고 물음표 놓고 밑에는 보기 갖고 답 체킹 쉬워. 이것만 유의해 두면 돼.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에서 가. 객관식 문제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봐봐. 행정학문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문제가 잘 모르겠어. 밑에는 보기 보면 일쟁이 하나 나와. 그런 경우도 많아. 문제 풀 때 밑에는 보기만 갖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정한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이번에 이제 28페이지. 아까 제가 이제 공무원, 아까 이제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 가운데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가 왜 증가하는지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학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파킨슨. 28페이지에 시마노트의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영국의 경영사학자죠. 57년도에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에 특정 조직에 있어서 공무원 수의 증가하고 그 조직이 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량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절 업무량이 바로 뭐냐? 본질적인 업무량을 얘기하는 게야. 그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그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공무원 수는 왜 증가하냐? 다름 아닌 심리적 요인이라고 파악해.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조제 나오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 선생이 이제 공무원인데 업무가 과중됐다고 부담을 느껴. 그럼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나는 지원을 받을 때 나와 똑같은 계급이나 직급 해당되는 동료한테 지원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좋아할까 꺼려할까? 꺼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똑같은 계급 있는 동료가 올 경우에는 승진할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나하고 뭐가 돼? 경쟁 상대가 되지. 그럼 나는 나보다 계급이나 직급이 낮은 누굴 원해? 부하를 원하죠. 이게 바로 부하 배정이에요. 부하 배정. 그럼 부하가 늘어나서 기분 좋아 나빠? 오, 따까리 기분 좋잖아. 따까리. 근데 이게 기분 좋은 것도 일시에 지나지 않아. 왜 그럴까? 부하를 스럽게 두다 보니까 부하한테 명령 내리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보고도 받아야 돼. 그럼 이런 업무는 그럼 뭐다? 본질적인 업무야? 부하를 둠으로써 등장하는 파생적인 업무야. 이 파생적 업무가 증가한다. 이것을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업무 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여간에 심리적으로 다시 또 업무가 과중됐다고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느끼고 다시 부하를 원하고 다시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고 이 두 가지 법칙의 악순환을 거쳐서 공무원 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확실히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1번의 부하 배정, 2번의 업무 배정, 3번의 두 개의 법칙의 악순환, 4번의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 업무량 증가 관계없다. 5번 뭐? 심리적 요인. 됐습니까? 그러나 이 이론도 비판이 있어요. 자, 비판 나온 거 보자. 국가 비상사태나 발전도상국이 개독이야. 현재 보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에는 여러분들 국가적인 위기가 나와. 그걸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업률의 증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한 게야. 심각한 사회적인 재난으로.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업 문제가 진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는 사람들 청년 실업자 백수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쁘면 백수는 어떡하냐.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나이대 애들도 직장 그만둔 애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 그만둬서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걔를 뭐 먹고 사냐? 먹고는 살아. 어떻게든 간에 뭐 일을 해 하고 먹고 사는데 근데 참 힘들지. 근데 우리들은 이사비 이제 흘러가는 인생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린 거야. 여러분이 더 오래 살 게야? 이 선생이 더 오래 살 게야? 여러분이 더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아버님이 더 오래 살 것 같아? 아버님이 더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좀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그럼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총대를 낸 거 아니야. 어떻게? 공무원 수 증가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럴 때 국가 실업 문제 해결 같은 비상사태 시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은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이유 때문에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게야. 또 하나, 개발도상 국가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막대한 인력이 정부에서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지 심리적 요인은 아니라고,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 한계가 보여져 있는 것,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6번의 비판 그 정도까지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요 내용도 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넘겨서 어딜 보냐. 자, 페이지 30페이지. 자, 아까 이제 박스 밑에 이번에 현대행정의 기능이 나왔는데, 기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1페이지에 쌍가루 4번 중간에 현대행정의 기능 마샬 디목의 유형이 쭉 나왔나. 박스가 나올게요, 박스. 그만 좀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디목은 이제 저기 좌측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도로 갈수록 행정본래의 고유의 기능이고, 그걸 고전적 기능, 소극 권력, 질서 유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직접 봉사로 갈수록 고유가 아닌 파생, 현대 적극 비권력, 봉사의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자. 여러분, 국가가 등장한 본래 이유는 왜 등장했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회 시간에 사회계약서를 배웠죠. 사회계약서를 그러면 떠오르는 학자 홉스, 로크, 루소, 이게 바로 근대 시민사상을 대표하는 사회계약설 아니야. 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철저히 인간을 이제 성학설에 근거하여 자연상태 인간을 무릎 파악해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해석을 하지. 그래서 자연상태의 인간과의 관계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관계가 아니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라고 얘기한 게 홉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투쟁의 상태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회를 만들었고, 이 사회 발달의 최고 단계가 바로 뭐다? 정부다. 그럼 정부가 등장한 본래 이유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고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야, 보호로 갈수록. 이해했어요? 그럼 최소한 뭘 해야 돼? 보호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고전적 기능이고, 최소한 소극적 기능이지. 그 말 이해해서? 다이 어디 아프냐? 어디 아파? 거기 보자. 그 다음에 보호나 규제를 위해서는 권력이 동원이 돼야 안 돼? 권력이 동원돼야 되겠지. 그래서 권력적 성격이 강하고 질서 유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직접 봉사를 갈수록 파생 현대적 비권력 봉사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행정의 기능하고 지금 얘기하는 행정과의 특성 그런 것들 다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고 5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OX 퀴즈 문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 못했으니까 그 지지난주에 숙제 다 했지? 그럼 숙제 검사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문제 풀면서 숙제 검사하고 질문사항 질문해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숙제가 뭔지 모르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배운 거 있죠? 오늘 배운 거 OX 퀴즈. OX 퀴즈 아까 우리 풀어봤잖아. 그런 식으로 지문을 10개를 만들면 돼.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검사 맡으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그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면서 그날 배운 거나 지난주 배운 거 내용 가운데 모르는 걸 질문하라는 내용이야. 과외야, 과외.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질문 안 하면 네가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선생님도 시간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질문 시간을 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들이. 안 좋아? 자, 하여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